자, 오늘은 굴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굴 맛있죠? 요새 굴이 제철 아니야? 센 거는 먹을 때 조심해야 된다. 그거 무슨 병이더라? 배탈 나는 거 있는데. 근데 저번에 한번 노로바이러스, 나도 그거 한번 걸렸는데 그거 진짜 아프더라고. 센 굴 먹다가. 야야, 조용해. 내가 떠들 거야. 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과제했던 거 한번 소개를 해주도록 할게요. 굴절을 비유하는 실험을 이제 했던, 이때 A+ 받았습니다. 제가 뭐 얘도 전공 성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좀 그랬지만 거의 C 아니면 D였는데 예, 물리는 다 괜찮았어요. 물리는. 예전에 그 생물 시험 치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내 옆에 이렇게 앉으시더라고. 앉아가지고 뭐가 문제니 이러길래. 문제가 다 영어였어요. 문제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한글로 번역해 주시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써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물리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 3단원 처음 소개할 때도 비슷한 거 했었는데 1번, 2번, 3번 어느 경로를 택해야 되겠습니까? 1번을 가야지 빠르죠. 그래서 파동이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다른데 매질의 경계면에서 꺾이게 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두 지점을 지나가는 모든 경로 중에서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경로를 택하기 때문에 굴절이 됩니다. 그 뭐 재밌는 거 보나? 그 뭔데? 아, 영어 단어? 당당하네. 아, 저 되게 비슷한 일이 예전에 있었는데. 예전에 그 한 10년 전에 그 방학 때 그 일괄적으로 보충 수업 받을 거 이럴 때 있었거든요. 자기 선택과 관계없이 이렇게 했었는데 누가 그 4시간마다 전부 다 이게 노란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놨더라고. 이게 왜 4시간에 이거 칠해놨냐 이랬더니 막 옆에 애들이 막 웃어. 얘는 막 약간 얼굴 빨개지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영어 단어 외우는 시간이더라고. 걔네 칭찬해줬어요. 아, 그래도 안 자고 뭔가 한다는 게 훌륭하다 이러면서. 자, 이건 맴돌이 전류를 이용하는 실험인데요. 그 맴돌이 전류는 유도 전류인데 자석을 그냥 떨어뜨렸을 때하고 구리관을 통해서 떨어뜨렸을 때 비교를 해보면 구리관을 통해서 떨어뜨리면 천천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자석이 떨어지면서 자기선속이 변해서 구리관 표면에 유도 전류가 맴돌이 형태로, 소용돌이 형태로 생기게 됩니다.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반대 방향이 되어서 반대 방향? 같은 방향이어야 되겠네. 같은 그게 하여튼 마주보게 되는 셈이 되어가지고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떨어지는데 그걸 본따서 이제 굴절차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아이디어는 제게 아니고 어떤 모르는 어떤 선생님이 올려놓은 거를 제가 재현했던 실험입니다. 장난감 자동차에 이제 나무도막을 이렇게 대고 네오디온 자석을 붙여가지고 땅에 다일랑말랑 할 정도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구리판을 지나가게 하면 속력이 느리고요. 종이로 이루어진 판을 지나가게 하면 유도전류가 안 흐르니까 속력이 빠르고, 그래서 속력이 다른 매질을 구현한 겁니다. 제작 과정은 이제 일단 이 자동차를 그때 막 문방구 한 서너 군데 가서 겨우 구했는데요. 그때 사기 당한 것 같아요. 5,000원 주고 샀습니다.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았는데 구석에서 내가 좀 필요한 거를 딱 찾아가지고 이것 좀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도 슬슬 내 눈치를 이렇게 보더라고. 얼마를 부르면 될까요?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고 가격표는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5,000원 아닌 것 같지 않나?
거의 한 20년 전인데. 어쨌든 뭐 이걸 샀어요. 사서 나무도막을 자른 다음에 여기 높이를 맞춰가지고 네오디듐 자석을 붙여서 땅에 닿을랑말랑할 정도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속력이 다른 두 매질을 이렇게 통과시켜 보면 요 영상을 하나 보여주도록 할까요? 이렇게 이거 다 하고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에선 느리고 종이에선 빠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질의 경계면을 지나가게 해보면 딱 경계를 지나갔을 때 종이는 속력이 상대적으로 빠르고요. 여기서는 제동이 걸려가지고 속력이 느려서 얘가 꺾여가지고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아이디어는 이제 뭐 제38회 전국 교육자료전 물리 분야 1등급 받으신 함안고등학교 강경수 교사님, 모르는 분입니다. 예. 하여튼 요 사이트에서 어떻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재현했던 실험입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대학교 시절에 제가 나옵니다. 별로 기대를 안 하죠. 제 손만 나옵니다. 자, 요거는 그 경사로인데요. 그냥 이쪽이 높은 곳이고 이게 낮은 곳이고 위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터를 켜지 않고 그냥 차를 떨어뜨려 본 건데, 떨어뜨려 보면 경사가 같거든요. 굉장히 빠르죠. 속력이 다른 매질을 구현한 겁니다. 잘 보면은 엄지가 굵죠? 저 맞습니다. 여기 엄지의 굵기가 원래 두뇌의 능력을 뜻하거든요. 멀래도 웃지 않네. 자, 이제 이거를 평평한 바닥에 놔두고요. 굴절차를 이제 그 모터를 이제 켜가지고 이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질의 경계면에서 이렇게 이제 자석이 있는 곳이 닿게 되면 여기는 유도 전류가 흘러서 제동이 걸려요. 여기는 제동이 안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꺾입니다. 그래서 꺾이는 모습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보입니까? 살짝 꺾여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은 요걸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전반사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래서 이 선생님이 했던 거는 사실 구리판으로 길을 만들어 가지고 이 굴절차가 이제 전반사 하면서 길을 따라서 가는 걸 구현한 건데, 저는 그냥 한번 전반사 되는 것만 해봤습니다.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입사각이 크게, 그러니까 이제 완만하게 입사를 시키면 이렇게 전반사하기도 합니다. 이쪽으로 못 들어가고 이제 반사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길을 만들면은 이제 이 길 따라서 계속 전반사하면서 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이 파동의 굴절이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경계면에서 꺾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인데, 사실 실험의 한계점은 파동은 실제로 이렇게 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을 받아서 휘어지는 건 아니고, 왜 휘어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보면 규칙성을 찾아보면 이제 결국에는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경로를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과학에서는 왜라고 질문을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죠. 이것도 이제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동이 왜 굴절하느냐? 모르겠습니다. 규칙성을 보면은 그렇게 굴절을 합니다. 그럼 굴절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매질의 경계면이고요. 위쪽에 있는 매질에서의 파동의 전파 속력은 V1, 아래쪽에서는 V2이고요. 일단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 매질의 경계면과 수직인 선 있죠? 요거를 법선이라고 합니다. 적어놓습니다. 법선. 그 다음에 파동이 요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요 부분을 입사파라고 하고요. 요 부분을 굴절파라고 합니다. 요 입사파의 경로하고 법선과 이루는 각을 제가 세타1이라고 적었는데 이걸 입사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굴절파의 이동 경로하고 법선과 이루는 각을 굴절각이라고 합니다. 이때 굴절의 법칙을 쓸 수가 있는데, 요 매질에서의 전파 속력과 입사각 굴절각 사이에 관계식이 있습니다. 이 관계식이 굴절의 법칙인데 요 옆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V1분의 사인 세타1은 V2분의 사인 세타2와 같습니다.
예전에 모 대학에서 이 굴절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유도하는 과정을 수리 논술로 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결과만 알려줍니다. 사실 물리학원에서는요, 이게 정량적인 계산을 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크기만 비교하는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식을 몰라도 사실 상관없는데, 근데 알아두면 좀 편리하고 이제 이해하기 쉬운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알아두도록 합니다. 이 식을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자, 법선과 파동이 진행하는 경로 사이의 각도는요, 잘 생각해 보면 0도에서 90도 사이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입사하더라도 0도에서 90도 사이밖에 안 되죠. 0도에서 90도 사이에 세타가 증가할수록 사인 세타 값은 증가합니다. 0도에서 90도 사이는. 그래서 세타 1하고 세타 2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크노? 세타 1이 더 크죠? 그럼 사인 세타 1과 사인 세타 2 중에서 누가 더 크겠습니까? 역시 사인 세타 1이 더 클 겁니다. 그럼 등식이 성립하려면 큰 수는 큰 수로 나누고 작은 수는 작은 수로 나눠야지 등식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요 굴절의 법칙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얘 왜 이렇게 튀나오나? 요 각도가 큰 쪽이 속력이 더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선과 이루는 각이 큰 쪽이 속력이 더 빠르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굴절차로 생각을 해도 되는데 굴절차가 이제 여기 자석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이렇게 좀 꺾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꺾이려면 여기가 속력이 느리고 여기가 빨라야 되지. 여기가 느리고 여기 빨라야지 경계에서 이렇게 꺾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법선과 이루는 각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저는 법선과 이루는 각으로 판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요. 자, 보세요. V1은 람다1 F1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V2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진동수는 파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질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F1하고 F2는 똑같습니다. 그럼 파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람다1, 람다2 중에서 람다1이 더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절을 하는 거는 매질에 따라서 파동의 전파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파장이 달라집니다. 진동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동수와 주기는 파원에 의해서 한번 결정이 되면 전파되는 동안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굴절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닿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땅이 비열이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땅이 비열이 작기 때문에 낮에는 쉽게 가열이 되고 밤에는 쉽게 식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뜨겁죠. 뜨거우니까 땅 쪽이 온도가 높고 높이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럼 기체에서 소리의 속력은 온도가 높을수록 빠릅니다. 따라서 아래쪽이 속력이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법선과 이루는 각을 보면 아래쪽이 위쪽보다 더 크죠.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로를 그리다 보면 소리가 전반적으로 위로 이렇게 굴절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가 있는 곳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높죠. 밤에는 땅이 또 비열이 작으니까 쉽게 식습니다. 그러니까 땅 쪽이 공기가 차갑고요.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덜 차갑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이 저온이고 위쪽이 고온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입사각으로 입사했을 때 굴절각이 이제 더 커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다 보면 밤에는 소리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깔아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있는 쥐가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낮에보다 밤에 소음이 더 잘 들리고 밖에 멀리 있는 소음까지 잘 들리는 이유가 밤에는 소리가 이렇게 가니까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이렇게 하늘로 퍼져 버리니까 이제 소리가 멀리까지 전달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오늘 한 내용은 이제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끝났는데요. 빛의 굴절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할 얘기가 있어서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빛의 경우에는 특별히 굴절률이라는 게 정의가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아까 파동에 굴절할 때 사실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파동이 매질의 경계면에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되면 굴절만 사실 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합니다. 이게 100이라는 에너지가 이렇게 왔을 때 70만큼 반사되었다면 30만큼 굴절하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요 각도를 역시 입사각이라 했었죠. 이때 세타1 프라임은 반사각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굴절각이 되겠죠. 굴절하는 파동이니까. 이때 반사의 법칙이 일단 있습니다. 반사의 법칙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라는 겁니다. 세타1은 세타1 프라임과 같다. 이게 반사의 법칙이고요. 이거 뭐 크게 설명할 게 없고요. 그다음에 굴절의 법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빛의 경우에도 아까 제가 썼던 굴절의 법칙은 모든 파동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굴절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빛의 경우에도 이렇게 굴절의 법칙을 동일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V1분의 사인 세타1은 V2분의 사인 세타2와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이게 보면 빛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질이 달라져도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선과 이루는 각을 비교해서 속력의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겠죠. 세타1, 세타2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세타1이 더 크죠? 그럼 사인 세타1이 사인 세타2보다 크고 큰 수는 큰 수로 나누고 작은 수는 작은 수로 나눠야지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V1이 V2보다 크고 람다1이 람다2보다 큽니다. 근데 빛의 경우에는 빛은 특별한 속도가 있어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라는 기준이 되는 속도가 있습니다. 소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소리는 뭐 0도씨 뭐 1기압에서의 속력을 기준으로 할 거야, 아니면 15도씨 뭐 1기압에서의 그걸 뭐 지구의 입장이잖아요. 그거는 우주 보편적인 그런 속력이 없죠. 근데 이제 빛은 우주의 보편적인 속력 C가 있습니다. 진공에서 빛의 속력. 그래서 이 굴절의 법칙 요 식에다가 양변에 빛의 속력,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곱할 거예요. CC 이렇게 곱할 겁니다. 그럼 식이 이렇게 됩니다. 제 어렸을 때 별명이 CC였는데요. 초등학교 때 별명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가 국민학교였고 3학년 때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때 별명이 CC였던 게 옥수수에서 옥시시에서 CC로. 참 어린아이다운 별명이죠. 그리고 저 대학교 때 실제로 CC이기도 했습니다. 캠퍼스 커플. 지금 저희 와이프입니다. 군대 갔다 온 복학생인 저를 저희 와이프가 쟁취를 했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어차피 이걸 안 들을 테니까. 자, 이렇게 되면 V1분의 C 요 있죠, 요거. V1분의 C 그리고 V2분의 C 요게 바로 굴절률로 정의되는 물리량입니다. 요게 N1, 요게 N2. 이게 매질 1에서의 굴절률, 매질 2에서의 굴절률입니다. 그러니까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나누기 그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 그 속력의 비가 굴절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적어줄까요? 이거를 절대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절대 굴절률, 줄여서 그냥 굴절률이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굴절률이라고 하면 절대 굴절률을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굴절률은 1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1보다 같은 경우에는 진공밖에 없습니다.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보다 큽니다. 몇 가지 물질의 굴절률을 한번 볼까요? 교과서 145쪽에 보면 진공은 1이에요. 그냥 C 나누기 C니까 1이 됩니다. 공기는 1.0003입니다. 거의 1이죠.
그래서 보통 공기라고 하면은 빛의 입장에서는 그냥 진공이라고 보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물은 1.33 정도 되고요. 에탄올은 1.36, 글리세린은 1.47, 유리는 1.5에서 1.9, 다이아몬드는 2.42. 다이아몬드에서 속력이 제일 많이 느려지죠. 물의 굴절률은 우리가 그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측정해 볼 건데 거의 유사하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굴절률. 그럼 굴절률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굴절률은 속력하고 역수 관계하고 비슷한 관계에 있어요. V1분의 상수, V2분의 상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빠른 쪽이 굴절률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요런 그림을 봤을 때 어디가 속력이 빠르고 굴절률이 어디가 더 큰지 요거를 판별할 수 있으면 되겠고, 요 각도의 차이가 클수록 굴절률의 차이도 크고 이제 그 속력의 차이도 크다. 요걸로 이제 판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굴절률이라는 거는 결국에 진공에서 어떤 물질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꺾이냐, 굴절이 얼마나 되느냐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굴절률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V1이 C면은 진공이 되는 거죠. 이게 진공에서 어떤 물질로 들어갔을 때 요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이 꺾일 거잖아요. 그래서 굴절되는 비율이라는 의미에서 굴절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굴절률을 이용해서 굴절의 법칙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 그래서 빛의 경우에만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이름을 굳이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적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상대 굴절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문제로 나온 적은 없고요. 알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좀 찜찜한 마음에 그냥 얘기를 해줍니다. 요 시험 문제도 이거는 관련해서 내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절대 굴절률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입사파가 있는 곳의 굴절률을 1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N1을 나누면 되죠. 그러면 N1분의 N2라고 쓸 수도 있고 속력으로 치면 V2분의 V1이 되는데요. 요거는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면 매질 1의 굴절률을 1로 두었을 때 매질 2의 굴절률이 상대 굴절률이 됩니다. 요거는 빛 말고도 모든 파동에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물리량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속력으로 나타내면 V2분의 V1이잖아. 그렇게 하면 매질 1의 굴절률을 1로 뒀을 때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이 되는데 요거는 굳이 굴절률이 아닌 속력으로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파동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굴절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굴절률은 빛의 경우에만 기준이 되는 속도 C에 대한 속도의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굴절률 같은 경우에는 속력하고 대소 관계가 거꾸로다 라는 거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 교과서에 있는 내용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더 어디 갔나? 네. 요거 좀 추가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어가지고 교과서 144쪽 한번 봐볼까요? 144쪽 한번 봐보면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안가에서 이렇게 파도가 들어오잖아요. 파도가 들어올 때 항상 그 해안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들어오는 거 혹시 규칙성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 파도 자체가 해안선하고 나란하잖아요. 항상 이렇게 들어오는 파도는 없죠. 항상 이렇게 파도가 들어오죠. 그래서 그 이유를 굴절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여러분 그 자료로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걸 따로 필기는 하지 않고 교과서에서 그냥 설명을 하고 필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파면이라는 게 있어요. 파면 좋지 않죠. 파면 당하면은 연금도 못 받아요. 해임은 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임을 받게 되면 해하고 웃죠. 아 그래도 연금을 받구나. 근데 이제 파면 당하면 연금을 못 받아요. 해임보다 더 높은 센 겁니다. 아 근데 지금 그 의미는 아니고 파면은
같은 위상을 점으로 찍었을 때 그 점들의 집합이 파면이에요. 위상이 뭐냐 하면 결국에 마루끼리 같은 위상이에요. 골끼리 같은 위상이고 그런 게 이제 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마루인 점이라고 그냥 상상해 보세요. 마루인 점. 그러니까 마루하고 마루 사이의 수직거리는 파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람다원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 파면은요 항상 규칙이 있습니다. 파면은 파동의 진행 방향과 항상 수직입니다. 그래서 파면이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파동의 이동 방향은 그거와 수직인 방향이다 라는 걸 여러분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람다1, 람다2 중에서 누가 더 길어요? 람다1이 더 길죠. 왜 그러냐면 해안가로 올수록 수심이 얕아집니다. 수심이 얕아지면 바닷가의 마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파동의 물 수면파의 전파 속력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파장이 짧아지는 거예요. 람다 F가 속력이니까. 이 그림을 봤을 때 이쪽의 속력이 이쪽의 속력보다 빠르다라는 걸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파장의 길이로 일단 알 수 있고요. 법선과 이루는 각으로 판단해도 됩니다. 법선과 이루는 각 I, R 중에서 누가 더 커요? I가 더 크죠. 그러면 이쪽이 속력이 더 빠른 겁니다. 그래서 둘 다 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파장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각도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쪽에서 파도가 가면 이렇게 휘어지겠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해안선하고 수직인 방향으로 파도가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가 파장이라는 거, 그리고 파면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이라는 거, 그 두 가지 규칙성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기 바라겠습니다. 또 파동의 굴절 현상을 이용하는 기구와 실생활 예들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할 건데요. 요 볼록 렌즈하고 오몰 렌즈가 이제 빛을 꺾이게 하잖아요. 그 꺾이게 하는 과정을 보면 요 매질의 경계면이 있고요. 항상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법선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법선을 그려보면 법선과 이루는 각이 입사각, 굴절각 중에서 굴절각이 더 작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공기의 굴절률이 1.0003이라고 됐죠. 그래서 공기는 그냥 진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속력이 제일 빠릅니다. 빛의 속력이. 그래서 어떤 물질 속에 들어가면 속력이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굴절이 되어서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는 기능을 하게 되겠고요. 일단 오목 렌즈도 봅시다. 오목 렌즈를 보면 제가 항상 이쪽 면만 해볼게요. 이쪽 면은 여러분이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그어보고 이게 매질의 경계면이에요. 근데 법선을 그어봅니다. 법선을 그어보면 역시 공기 중보다는 물질 속에 들어가면 속력이 느려져야 되죠. 이런 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꺾여서 빛이 퍼지게 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오목 렌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요 그림 뭐냐면 계곡물에 이렇게 발을 담근 상태에서 옆에서 이렇게 발을 바라보면 발이 실제 위치보다 살짝 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 발에서 반사된 수많은 빛 중에서 요 눈에 반사되어 들어간 빛에 의해서 얘는 발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꺾여서 온 빛이 얘가 보는 거죠. 법선과 이루는 각을 보면 이 공기 쪽이 더 크죠.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럼 우리 눈과 뇌는요, 빛이 이렇게 중간에 꺾이는 것까지 인지를 못해요. 빛은 항상 직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보기에는 빛이 여기서 온 것처럼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빛이 직진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위치보다는 떠 있는 위치에서 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신기루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신기루는 뜨거운 사막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제가 요 빛의 경로를 좀 과장해서 그려볼게요. 과장해서 그리면 약간 요렇게 되는 거예요. 빛의 경로가.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매질의 경계면이고 요게 법선이라고 하면 법선과 이루는 각이 요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잘 보면은 이제 요 아래쪽이 뜨거우니까 각도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빛의 경로를 쭉 찾아보면 이렇게 빛이 비게 되거든요. 그럼 요 산 끝에서 산 정상에서 반사된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제 요 직진해서 오는 것처럼 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산의 정상이 일렁거리면서 보이게 됩니다. 오아시스가
그러니까 신기루로 보이는 거는 하늘이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반사된 빛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여기 마치 하늘이 일렁거리는 게 보이게 되는데, 그게 마치 물이 일렁거리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실제로 물이 없는데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거하고 약간 반대로 되는 현상이 그 바닷가에서 보면 그 배가 거꾸로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면 아까랑 반대예요. 여기는 이제 아래쪽이 차고 위쪽이 뜨거워요. 그래서 어떻게 매질의 경계면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아래쪽이 차니까 법선과 이루는 각이 아래쪽이 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빛이 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사된 빛이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얘가 직진해서 오는 것처럼 인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배의 꼭대기가 있는 것처럼 보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신기루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2개 풀고요. 그 실험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고3 모의평가 9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파동이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는 가의 파동이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1과 2는 각각 A, B 중에 하나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지금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게 진행 방향과 수직인 면이죠. 파면이에요. 그래서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가 파장이 되는데, 요 밝은 선과 밝은 선 사이를 기준으로 잡아도 되고요. 검은색 어두운 선과 어두운 선 사이를 기준으로 잡아도 됩니다. 저는 밝은 선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요 거리가 매질 A에서의 파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거리가 매질 B에서의 파장이 됩니다. 파장이 누가 더 길어요? A가 더 길죠. 그래서 속력이 A가 B보다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빠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요 진행 방향, 파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파동의 이동 경로를 이렇게 그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법선을 긋고요. 법선과 이루는 각을 비교해요. 이걸 세타 A, 이걸 세타 B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각도가 어디가 더 큽니까? A 쪽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VA가 VB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파면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각도를 비교할 필요 없이 바로 그 파장으로 비교해도 되고요. 파면이 없고 이런 게 나와 있으면 각도로 비교하는 게 더 나을 거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마 다를 겁니다. 그럼 A가 속력이 더 빠른 매질이에요. 그럼 요거랑 매칭을 잘 해야 되죠.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이거는. 자, 매질의 경계면은 그 접선을 그어야 됩니다. 요렇게 이제 끄면 되겠죠. 그 법선을 수직으로 잘 그어야 돼요. 추천한 거는 고개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긋습니다. 그럼 각도를 비교해 볼까요? 이걸 세타1이라고 하고요. 이걸 세타2라고 할게요. 그럼 세타1, 세타2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세타2가 더 크죠? 맞습니까? 그래서 매질 1보다 매질 2가 파동의 전파 속력이 더 빠른 곳이에요. 그럼 A, B 중에서 파동의 전파 속력이 더 빠른 게 어느 거였노? A였죠. 그래서 A가 이거고 B가 요게 되겠습니다. 매질 2가 A고 매질 1이 B가 되겠죠. 그러면 맞아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별해서 여러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림을 정확하게 잘 그려야 됩니다. 각도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억 보면 가에서 파동의 속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거꾸로 적어놨죠. 네. B에서가 A에서보다 작습니다. 2는 B가 아니고 A였죠. 속력이 더 빠른 쪽. 그래서 디귿이 맞겠네. 나에서 파동의 파장은 속력이 빠른 쪽이 길겠죠. 그래서 2에서가 1에서보다 길다. 그래서 디귿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나? 자, 2020년 10월 고3 학력평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단색 광이 물속에 놓인 유리를 지나면서 점 PQ에서 굴절합니다. 표는 각 점에서 입사각과 굴절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자, 그럼 이 표를 이 그림에다가 옮겨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법선을 그어야 되겠죠. 법선과 이루는 각들이니까. 그럼 요게 P에서의 입사각이니까 세타 제로고요. 요게 P에서의 굴절각이니까 세타 원입니다. 그 다음에 Q에서 법선을 그어 볼게요. 법선을 이렇게 그어서 요 Q에서 입사각을 지금 세타 2라고 하고 있고요. Q에서의 굴절각을 세타 제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에서하고 유리에서의 그 전파 속력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 파동의 속력을 물에서를 V1, 유리에서를 V2라고 할게요. 그럼 물에서는 다시 V1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같은 값이 있습니다. 이 세타 제로가 같죠? 세타 제로가 같죠? 그럼 자 보세요. 이거를 굴절의 법칙을 써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대칭을 이용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칭을 먼저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물에서 유리로 세타 제로로 입사했어요. 그때 굴절각이 세타 1이에요. 근데 요렇게 입사를 하나, 요렇게 입사를 하나 경로는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입사시킨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에서 유리로 세타 제로로 입사를 하고 있어요. 그때 굴절각이 세타 2예요. 그러면 이 상황하고 이 상황이 대칭적으로 같죠? 물에서 유리로 세타 제로로 입사시키는 건 같습니다. 그러면 굴절각도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타 1하고 세타 2는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굴절의 법칙을 써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됩니다. V1분의 사인 세타 제로는 V2분의 사인 세타 1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V2분의 사인 세타 2가 V1분의 사인 세타 제로예요. 근데 이 두 등식에서 V1분의 사인 세타 제로가 똑같이 들어가니까 다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V2분의 사인 세타 1은 V2분의 사인 세타 2하고 같으니까 세타 1과 세타 2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기억은 일단 맞습니다. 다음 니은 보면 단색광의 진동수는 유리에서와 물에서가 같다. 이거 땡큐죠. 진동수는 파원에 의해서 결정되면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같습니다. 다음 디귿 단색광의 파장은 이제 속력이 빠른 쪽이 더 클 거 아니에요. 이 세타 1하고 세타 제로하고 세타 1을 비교해봐. 누가 더 커? 요게 세타 제로죠. 요게 세타 1이고 세타 제로가 더 크지? 이쪽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물 쪽이 유리 쪽보다 더 크죠. 그래서 물 쪽이 유리 쪽에서보다 파장이 더 깁니다. 유리에서가 물에서보다 작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기니디에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실험 하나만 딱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건 동아출판사 물리학원 교과서에 있는 실험인데요. 실험은 이런 겁니다. 저 그냥 바로 영상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영상을 일단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가 있고 아이패드에 그 앱을 깔아가지고 연결을 하는데 이 앱의 역할은 뭐냐면 일정한 진동수의 소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500Hz의 소리를 계속 내게끔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폰에는 그 소리 측정기,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는 앱을 깔아놓았습니다. 요 사이에다가 헬륨이 들어있는 풍선을 집어넣어보고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풍선을 집어넣어서 소리가 크게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었어요. 우선 헬륨이 들어간 풍선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소리의 크기가 줄어드는 게 숫자로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귀로도 감지가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소리가 작아지는 거 느껴집니까? 이거는 굳이 측정기를 안 써도 소리가 작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산화탄소 실험이 좀 어려웠는데요.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모았어요. 콜라 새 거를 뜯어가지고 여기 풍선 씌워놓고 엄청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풍선이 진짜 부풀어 오릅니다.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죠. 이거 전에 좀 더 고급진 방법을 썼었는데 그 발포 비타민처럼 물에 넣으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그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해보니까 실제로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이렇게 콜라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풍선이 부풀어 올 정도로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콜라를 사서 해봤는데 그게 더 잘 돼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근데 해보면요, 제가 결과를 먼저 얘기해 줄게요. 실험 결과 잘 안 나옵니다. 귀로 들으면 잘 안 들려요. 차이가 안 나요. 그 소리 측정기로 해야지 겨우 이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 그런지는 얘기를
좀 이따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보겠습니다. 보면 속 커지는 거 보입니까? 숫자가 넣었을 때 헬륨이랑 다르죠. 헬륨은 작아졌는데 얘는 커져요. 근데 진짜 미세하게 커져요. 그래서 귀로 들어보면 잘 안 느껴집니다. 커지는지를. 근데 이게 소리 측정기로 해가지고 주변을 조용하게 해놓고 해야지 겨우 이제 측정이 되는 정도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산화탄소 풍선과 헬륨 풍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분자량이에요. 공기가 28.84, 이산화탄소가 44.01, 헬륨이 4입니다. 딱 일단 먼저 얘기해 보면 헬륨하고 공기 사이는 7배 이상 차이 나요. 분자량이. 그러니까 실험 결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공기하고 이산화탄소는 2배도 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험 결과가 이게 잘 안 나와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분자량이 더 커요. 질량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의 전파 속력이 더 느려집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법선과 이루는 각을 한번 보면요. 이게 매질의 경계면 이거 법선과 이루는 각이죠. 보면 각도가 이산화탄소 쪽이 더 작아지는 쪽으로 이게 꺾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볼록 렌즈하고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소리가 스피커 쪽으로 몰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리가 크는데 이게 매우 미세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공기랑 별로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서. 그래서 이제 차이가 잘 안 나타나는 거고요. 헬륨 풍선 같은 경우에는 공기보다 더 질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소리의 전파 속력이 더 빨라져요. 그래서 법선과 이루는 각을 한번 비교해 보면 요 공기 쪽보다 헬륨 쪽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마치 오목 렌즈처럼 이제 소리가 이렇게 퍼져나가게끔 하는 역할을 해주게 되네요. 소리가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소리가 작아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공기랑 분자량이 7배 이상 차이 나니까 더 많이 굴절이 되는 겁니다. 각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귀로도 인지해야 될 정도로 이게 확연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굴절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전반사에 대해서 할 건데, 전반사는 오늘 하는 굴절의 연장선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하는 내용을 좀 잘 이해해 둬야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